아,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원래 이렇게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석에서 말씀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소위 이제 약간 재미없는 그런 뻔한 레퍼토리의 그런 얘기들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런 이제 외부 행사에 올해 상반기 이후에 초청이 많긴 했는데 대부분 좀 이제 거절을 해왔었는데 머니투데이 방송이 저희 하나금투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지속적인 그런 구애에 하여튼 10번 찍어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PPT에도 나오지만 청약 점수가 높은 고점수 무주택자라면은 청약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점수를 높일 수가 없는 30, 40 이런 분들이 서울 한 채 무조건 가져야 되겠다. 거의 이런 열망가도 같은 그런 신념에 갇혀가지고 이 거래량 없는 시장에 신고가 깨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면서 이제 이미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고 실제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시력이 좋지 못해서 뒤에 계신 분들 이제 연령대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저의 책이나 저의 아니면 이제 집코놈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언론 기사 인터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2018년 9.13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서 9.13 정책 발표된 다음부터는 시장이 약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약세 전환한 거는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5월까지는 하락장이었던 거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그럼 왜 6월 달부터는 왜 다시 올라갔고 7월부터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8월부터는 특히 오늘 이제 실거래 신고가를 보니까 너무 이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신고가가 많아가지고 오늘 신고가들은 거의 진짜 전고점을 뚫은 신고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런 시장 어떤 힘이 만드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막 한 6월 달부터 5월 달부터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답이 섰기 때문에 나가서 좀 말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요청이 와서 PT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PT 내용을 조금 약간 바꿨는데 화면 이제 뒤에서도 화면 보이시죠? 이 메인 화면 보시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50분 정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결론만 빡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약간 이제 또 시간을 좀 먹어야 돼서 이제 그 옛날 얘기 잠깐 할 건데 옛날 얘기 길게 안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제가 태어난 80년대 이전은 일단 무시하고 IMF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한데 왜냐면은 IMF 이전까지는 이제 소위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업이라는 게 대출 가능한 상품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IMF를 기준으로 이제 사실 은행들이 가계형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IMF 이전에 소위 서울에서 한 3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 3천만 원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거였는데 그 당시 IMF를 맞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채가 많아서 도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 가계가 그 부채를 승계하는 그 사이클이 IMF 때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주담대를 열어주게 되죠. 98년에 여러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집을 살 때 3억의 자기 자본을 거의 다 내고 샀었는데 이제 주담대가 열리니까 6억짜리 집을 사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고 그래서 가계 구매력이 98년 말부터 폭증하게 되어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연에 20%씩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한번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00년 정도에 우리나라 가계 신용 전체 200조가 안 됐는데 2010년에 한 800조 정도 됐고 지금은 이제 한 1600조 이상으로 가계 신용이 올라갔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가게는 이제 뭐 기업처럼 어떤 생산시설, 설비시설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대부분 유동성을 쓰기 때문에 이제 가게가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주체가 2000년대 돼서 등장했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2000년대 그 상승은 소위 대출을 먹고 자란 거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냥 전 세계 자산 시장은 다 대출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대출을 반드시 먹어야 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가 있고, 대출을 갚는 소위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면은 자산 시장은 자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리고 여기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2014년에 이제 그 당시 최 부총리가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말, 대출 먹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4년, 15년, 16년에 그 주담대 성장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올라가는 걸 보시면은 연에 36조, 45조, 23조 이렇게 1년에 35조 원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했고 대출을 먹고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 시장은 대출을 먹고 자라다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한국도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13년부터 비교적 최근 사이클인데, 2013년부터는 주택 가격, 주택 시장을 부양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당시에는 그 부양책을 썼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특히 요즘 화두가 되는 재건축 분양가 자유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것도 만 8년 만에 15년 4월달에 자율화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연한이 준공 30년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제도도 14년에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오늘 GTX 삐노서 뭐 예타 통과했다 약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런 3기 신도시 또 지금은 다시 하지만 2013년에는 3기 신도시 아예 안 하겠다 이런 형태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이랑 정말 정반대의 그런 정책들이, 부양책,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쓴 거는 계속 부양책을 썼다는 얘기인데 13년부터 16년까지는 거의 지속적으로 부양책만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 부동산이나 아니면 2기 신도시 중심의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부양책의 약간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부양책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 16년 정도 됐을 때는 15년 정도 되니까 월간으로 이제 0.5% 정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데, 월간 0.5% 오르면 연간으로 한 6, 7%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완만한 그런 시장까지는 만들게 되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정부로 2017년에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현재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바로 규제를 시작한 게 아니라, 물론 17년 6월 달부터 규제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그 규제라는 게 뜯어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결국 대출 규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대출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러면 대출을 조금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인 LTV를 70에서 60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LTV를 60에서 40으로 낮추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건별 대출인데 투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별과 무관하게 세대 전체가 그냥 대출 한 건으로 제한되고, 그래서 굉장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먹고 자라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담보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세를 조금 잡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출 제도가 되게 독특해서 이제 저희는 소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잡았는데 다른 대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저는 이번 달에도 저축은행을 한번 이제 소위 스파이처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모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심플하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사업자로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하셔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일반 사업자한테는 사업자 대출이 나오니까 우리는 LTV 90%까지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순수한 주택담보대출은 막혔는데, 사업자 대출, 저 맞고 나서 사업자 대출 2년 전부터 폭증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세 대출이 정말 전세 대출은 전세 사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왜 집값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전세 대출 진짜 엄청 폭증하고 있거든요. 전세 대출과 사업자 대출 합산액이 주담대보다 더 빨리 늘어나요. 그래서 자산 시장 전체로 소위 A 코스로 가다가 이제는 B 코스와 C 코스로 갈 뿐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 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부동산 규제가 생각만큼, 그러니까 정책 초기에는 이제 경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지나게 되니까 B 코스와 C 코스를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거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2분기 말이라든가 아니면 3분기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는 시장이 좀 과열됐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니까 이제 LTV 강화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런 행태가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그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중과시키고, 이런 형태의 많은 세금 규제들을 강화했고, 지금 저희가 단계로 따지면은 1, 2, 3, 4, 5단계의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4단계 이상까지는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단계의 규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우회로가 있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인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이번 PT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은 규제의 시대 전망과 대응 전략,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소위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그런 천부의 권리라는 그런 생각에 왕실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정부의 그 관여가 굉장히 높은 고관여 상품이 되는 건데, 그런 고관여 상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많은 이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촉진책이라든가 규제책을 굉장히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공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과열됐거나 침체됐을 때는 정부가 등장을 해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부양책을 쓰기도 하고 완화책을 쓰기도 하는 건데, 2013년부터는 너무나 부양책을 쓸 게 뻔했고 부양책 쓸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톤업을 해가지고 지금이야말로 주택을 매수할 때다, 이렇게 톤업을 해서 이제 소위 정부 정책이랑 같이 가라. 왜냐면은 바람을 뒤에서 불어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뒤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같이 가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요. 2018, 913부터는 정부가 소위 맞바람을 계속 할 건데, 저희는 관성에서 보트가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라 그럴까, 지금이라도 올라타라,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년 9.13부터는 정부 규제가 이제 맞바람이 점점 세질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소위 배를 정박하고 그냥 날씨를 보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출항하게 되면 그때 출항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소위 그 배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을 구매하지 못했던 많은 계층들은 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규제를 내기 시작해서 이제 소위 설국열차 난 못 탔는데 이제 지금 반드시 이런 규제가 나와야 되냐, 이런 그런 심리들이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다단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쭉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뒤로 쭉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이 그림이랑 다른 그림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약 2천만 가구가 있는데 2천만 가구의 가구 구성을 주택으로 나눠보면은 되게 냉정한 글이지만 주택으로 나눠보면은 무주택 가구가 867만 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1주택 가구도 800만 가구 정도 되시고, 그리고 2주택 가구 220만, 그리고 3주택 이상 가구 한 80만 가구 정도 되시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 그러니까 1주택부터는 일단 주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은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이 실수요자는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실수요자는 무주택 가구인데 유주택이 될 만한 그런 잠재적인 후보 가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 867만 가구 중에서 구매력이 있어가지고 집을 새로 매입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실수요라고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저 표를 보시면 이미 1100만 가구가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1,100만 가구 역시 본인이 갖고 있는 1주택이나 2주택, 3주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제 무주택 가구 베이스로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들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지금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더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 시장에 있어서 주택을 좀 더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액티브한 주체는 이런 다주택 가구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1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액티브한 그런 주체는 아니겠죠. 집을 막 2개, 3개, 4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한 채 자가 점유로, 서울시에 특히 자가로 이제 사시면은 만족하고 뭐 이렇게 쭉 살고 그냥 본업 열심히 하시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액티브한 주체는 아닌데, 이제 저 어저께도 이제 뭐 차를 알아보려 여러 전시장을 돌아다녔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차를 사기 전에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분들 여기 계신 거고, 그리고 여분들은 주택 추가로 어떻게든 이런 건데요. 제가 편의상 이분들을 투자 수요로 나누고 이분들을 자가 수요로 나눴습니다. 근데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은 주택 그 2번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결국 주택을 팔고 그다음에 아니면 임대소득을 기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자 수요로 표시를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약간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살 때 지금부터 이제 2017년 말부터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지 아니면은 보증금을 끼고 소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통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서울시에 이제 뭐 중위주택이라고 해당되는 약간 마포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마포구 같은 경우에 집을 살 때 내가 마포구 25평 10억짜리를 사는데 전세 5억 5천 끼고 샀다. 내 자본은 4억 5천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자기 자본 6억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40% 받아서 4억은 대출이고 6억은 내 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대출 끼고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양식이 등장하면서 그 주택을 매수를 할 때 전세 끼고 사는지 대출 끼고 사는지를 알게 되었고, 전세 끼고 사게 되면은 일단은 국토부가 바라볼 때 이거 투기 수요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전세 끼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수요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고요. 대출 끼고 사고 실제 입주하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자가 수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투자 수요와 자가 수요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이었는데요. 저 투자 수요와 자가 수요가 반반이라는 거는 2018년에 서울시의 자가 수요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서울시는 자가 집주인이 그 집에 사는 자가 점유 비중이 43%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채에서 6채가 다 임대주택이에요. 전세 월 때. 4채만 자기 집이 집주인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특히 서초구, 강남구 이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이 비중이 더 낮아요. 30%대로.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거의 소위 말해서 10채에서 7채가 다 전세나 월세이고 10채에서 3채만이 이제 자가주택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 이 비중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10채에서 7채가 자가가 되고 10채에서 3채는 이제 임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 비중이 높을수록 그 해당 시장이 이제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가 한 42, 43%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중이 뭐 제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대도시 1등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도시에서 가장 서울시가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자가율이 가장 낮아서. 저희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매력 있다고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 차지만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도시 중에 거의 1등으로 꼽을 만한 그런 뉴욕시, 그런 데조차도 자가 점유율 49%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42% 나와서 서울시 부동산 현황이 이제 굉장히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서울 부동산을 많이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2018년에는 자가율과 전세율이 한 반반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8에는 실수요자들이 엄청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2017년에도 조금 그랬는데 2018에 실수율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어떤 특정 기간이나 특정 지역에
다른 지역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초과 상승이나 초과 하락이 발생하는 게 이제 패턴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달이나 7, 8, 9월 달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었는데 막 보증금 승계하는 갭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그때 이제 주택 시장이 기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 6, 7, 8월 달에 6, 7, 8월 달에 갭 투자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18년 9월 이후에 이제 2018년 10월 달부터는 보증금을 승계하는 비중이 40%대와 30%대로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증금 승계 비중이 40 이하로 아니면 40대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보증금 승계 비중이 60대로 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 전체 평균이 이미 60%가 투자 비중인데 서울시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과열되는 그런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아닌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너무 낮게 나와서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없고 초과 수요가 없으니까 초과 상승이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승계하고 소위 갭으로 샀냐 안 샀냐 이런 게 되게 시세에 민감하고 어떤 지역이나 시기나 이런 거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제가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은 뭐였냐면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아니면 뭐 집을 살 때 있어서 특히 주택을 2개, 3개, 주택을 이제 여러 채 사는 분들, 여러 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끼고 주택을 계속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런 분들이 주택의 초과 수요의 원천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상당히 위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LTV 대출 규제를 2017년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게 되게 어렵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출 규제도 막히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도 막히고 1주택자의 대출 수요도 막히면서 수요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겠는 걸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하락장을 전망했던 거죠. 근데 실제 케이스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시장은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60%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대부분 매매보다는 뭐 증여 등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건데요. 저기 자료가 옛날 거. 예. 아까 드린 걸로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자료가 옛날 거고 인쇄도 옛날 걸로 됐는데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말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말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1주택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주택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1주택이신 분들 그때 주택을 구매하실 때 LTV가 70%까지 나왔죠. 소위 7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4억 9천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2억 1천만 원까지만 있으면 7억짜리 집을 사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17년 전에 샀으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한 2년 동안 소위 50% 올라서 지금 그 주택들이 대부분 다 11억이 됐을 거예요. 7억짜리 집이. 17년에 7억 원짜리 집이 지금 다 11억이 됐는데 11억이 되니까 대출은 4억 9천이고 매매가는 11억이고 그다가 그분은 1주택이니까 세금 거의 안 내시죠. 세금 9억까지는 세금이 빵원이고 9억 초과에 대해서도 장기보유공제를 3년 차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금이 없어서 이제 뭐랄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이런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자기랑 동급의 집도 거의 가지를 못합니다. 11억짜리 집에 이사를 왜 못 가냐면은 대출이 40%니까 4억 4천까지만 나오니까 종전에는 4억 9천 빌렸는데 지금은 11억이 됐는데 4억 4천까지만 나오니까 5천만 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동급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사를 낮춰서 가야 되거나 더 비싼 집으로 가게 되면은 소위 이제 다 같이 올랐으니까 한 3년 전에 7억 원짜리 집이 있었고 3년 전에 한 9억 원짜리 집이 있었는데 7억짜리 집은 11억이 됐고 9억짜리 집은 14억이 됐어요. 이 14억짜리 집은 제가 갈라 그러면은
40% 대출밖에 안 나오니까 6억 4천, 4사시면 5억 6천 나오는 거나요? 그러면 제가 자기 자본 10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800만 1주택자들은요. 800만 주택담보대출 일으키는 1주택자들은 1주택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1주택자는 약간 소위 스톡된 상태죠. 그냥 딱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갈아타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심지어 그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도 어려워요. 원래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질 때는 주택담보대출의 과거에 고정금리로 받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낮아질 거라 생각해서 변동대출로 바꾸고 싶은 니즈가 생기는데 이제 과거에는 7억 기준 4억 9천까지 열어줬는데 지금은 11억 기준 4억 4천까지만 열어주니까 대환하러 갔다가 5천만 원 상환해라 이런 말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자비 좀 아끼려고 은행에 새로 대출 열어가지고 대환하고 싶었는데 5천만 원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환을 합니까?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환도 막혔다가 7월 중순에 이 규제를 풀어줬죠. 7월 15일부터 이제 대환이 되십니다. 종전 4억 9천 대출을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이제 낮아진 금리로 코픽스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로 변동금리 대환이 가능해지셨기 때문에 지금 행여나 높은 금리로 이자비를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끝나면 내일쯤에는 은행 한번 가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과거에 4.9를 받았다면 올해 아까 제 사례에서 원래 7월 15일 전까지는 4.4까지만 나왔는데 이제는 4.9까지 해주고 이제 금리도 변경해서 더 훨씬 낮출 수가 있죠.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도 제 말 듣고 1% 소위 100bp 이상 금리를 낮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밥을 좀 얻어먹고 있고 어쨌든 1주택 800만 가구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주택 이상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2주택. 2주택부터는 일시 2주택도 있지만 일단 무시하고 2주택, 3주택, 4주택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보유세는 자산 가격의 총액 대비해서 주택의 보유세는 정말 0.2%에서 0.4%, 소위 평균 0.3% 정도라고 보시면 무방하거든요. 2주택 가구니까 최소 강남 하나, 마포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30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0억 정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원래 얼마 냈냐면은 0.3%니까 한 1,000만 원 내신 거죠. 재산세랑 종부세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연 6에서 7% 아니면 12% 이렇게 나오는데 보유세율은 시세 기준으로 0.3% 정도만 내니까 그런 보유세는 부담이 아니죠. 주택이 3개, 4개, 5개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보유세는 전혀 부담이 아니었는데 작년 9.13으로 인해서 보유세는 올라갔습니다. 보유세는 올라갔고 실효세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은 0.6%에서 거의 1%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겁니다. 2주택자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30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시세 기준으로 이제는 0.6% 1,800만 원에서 1% 3천만 원 정도를 재산세랑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작년 대비해서 130%가 상한선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산세 한 4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520만 원이 그냥 상한선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종부세를 4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2배 혹은 3배 실제로는 재산세 미상승분까지 모두 묶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2.7배에서 4.7배까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그 순간이 올해 이제 12월 달이 될 건데 올해 12월이 300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전체 부동산은 1,100만 개인데 이 1,100만 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올해 첫 해에 여러 가지로 이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미리 보신 분들은 이제 종부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절세를 하시는 거고요. 절세가 이제 여러 가지 징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가지고 막 절세하시는 게 연초에 있었는데 그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는 연말에 한번 오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뭐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포에 있는 아리팍하고 반포 레미안 두 채 소위 이제 아리팍 103동이랑 그다음에 반포 레미안 122동 가장 비싼 동에 있는 가장 큰 놈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은 10년 누적 종부세, 재산세 총 합이 12억 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두 채를 혼자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 돈이 안 나왔죠. 근데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부동산 시세를 그만큼 갖고 있어서 종부세를 그만큼 낸다는 거는 꼬마 빌딩 갖고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대단히 불리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너무 유리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세 부담을 안 느끼는 분들 누구냐? 다주택자 중에서 보유세 부담 안 느끼는 분들 누구냐면은 강북 이주택자들만 이제 여전히 몇백만 원, 내봐야 1,500만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안 느끼시고요. 그냥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다주택자들은 지금 부동산 매매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열심히 증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부동산 취득도 거의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러세요. 그래서 1주택자는 제자리에 멈춰 있고 다주택자는 주택을 더 이상 취득하지 못하고 절세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말부터 누가 주택을 취득하고 있냐? 무주택자죠.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고 계신데요. 아니면 일단 무주택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무주택자 얘기하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목이 메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무주택 가구 중에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 되게 심플하죠.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전세 4억을 살았다. 그러면 그분 어떻게 하시냐면 전세 대출 3억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이 생기잖아요. 자기 자본을 유동하는 건데 이 3억을 가지고 서울 지역에 이제 소위 이제 외곽 지역에 매매 전세 차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이신 그분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 자본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전세 대출 받은 걸 유동화시켜서 살지 않는 저 집에 매매 전세 갭 투자를 해요.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새로 되신 분이 있어요. 비핵심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에 제가 뭐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일기 신도시를 얘기해 볼까요? 경기도 일기 신도시에 있는 뭐 5억 원짜리 부동산을 팔아요. 자기 집을 파셔서 잠깐 무주택자가 되시는 거죠. 그 집은 전세가 3억이에요. 근데 전세 대출 2억 5천까지 받는 거죠. 그럼 5천만 원만 일단 그 전세 대출 2억 5천 플러스 자기 돈 5천만 원을 쓰면은 주택을 매각한 4억 5천만 원이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1주택이시니까 9억까지는 양도세가 빵원이어가지고 그분 4억 5천이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이 4억 5천을 가지고 서울로 와요. 서울로 와서 이제 매매 전세 4억 원짜리를 찾아다니셔가지고 매매 전세 갭 투자를 하십니다. 강서구 같은 데나 뭐 서대문구 이런 데 가시겠죠. 이런 데 가셔가지고 9억짜리 부동산에 5억 5천 전세 끼고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경기도 1주택자에서 서울 1주택자가 됐는데 비거주 1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 보시면 현재 무주택 가구가 전세 대출 일으켜가지고 전세 끼고 갭 투자하고 현재 비핵심 1주택자들이 그 주택 처분하고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돈 유동화 시켜가지고 갭 투자하고 이게 올해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세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세 대출이 늘어난 게 제가 조금 늘었으면은 그냥 적당히 느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 표는 아마 PT에도 있을 겁니다. 그 2014년이 이제 소위 이제 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그때인데 이 1년 동안 36조 주담대, 23조 주담대, 그 다음에 16년에 정말 대폭 늘었는데 45년 주담대, 2016년이 본격적인 상승장이었고 대출 끼고 집 사고 막 이런 장이었죠. 근데 17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되니까 17년부터는 주담대가 늘지 못하고요. 주담대 창구 막았으니까 A 코스가 막힌 거잖아요. 그럼 B 코스하고 C 코스를 뚫어야 되니까 갑자기 전세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전세 대출이 26조 증가. 원래 전세는 1년에 5조 늘어나던 시장인데 작년 한 해 26조 늘었고 올해 4월까지 10조 늘었고 지금 분위기는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전세만 거의 한 30조 정도 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부르기를 투자용 전세 대출이다 이렇게 약간 이제 부르고 있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분은 전세 대출 받아서 실제 전세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아니라 전세 용도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바라봤을 때 이게 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아니냐면은 그분은 1주택자시거든요.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1주택자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주택자면은 추경 매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채 세 채 살 것 같은데 이분은 1주택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경 매수가 없는 그런 실수요자인 것 같다. 지금 전세 끼고 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토부가 봤을 때도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 금융감독국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하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것보다는 전세대출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이나 주금공이나 주도보가 다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대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소위 보증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주담대 30조 늘리는 것보다 전세대출 30조 늘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전세대출 이렇게 창구 열어주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부 이제 대출 일으켜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 일으키거나 이제 오피스텔 하나 섞어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살 때 80%에서 90%까지 빌리는 사업자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의 부동산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는 1주택 가구나 다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규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주택 가구들은 대출을 받는 거거나 이런 투자 패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뭐 실거래가 나오고 신고가가 나오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 지인들 중에서 지방에 살고 있는 지인들도 이런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뭐 계속 갖고 있어봐야 뭐 오르지도 않고 여기 그냥 계속 유주택자로 내가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게 나을까? 이거 차라리 나도 그냥 이거 팔고 그냥 전세 들어가고 그냥 뭐 소위 서울 잘 모르지만 원정 투자할까? 지방에 있는 지인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너가 하는 그 생각이 올해 집 산 사람들이 다 한 생각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행했냐 말아 그거 차이만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이게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니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서울에는 계속 전세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계속 전세 끼고 매수하려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전세 공급 계속 늘어나고 그럼 서울의 자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서울 가뜩이나 전 세계 최저의 자가율인데 자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서울 지역은 계속 매도 물량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하락하고 그러면은 전체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만 봐더라도 아파트 1000만 채 서울시 아파트 190만 채도 안 되는데 이 190만 채 아파트는 올라가고 나머지 800만 채 아파트는 계속 소위 보합 혹은 하락세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 비핵심 부동산 처분하고 핵심 부동산으로 가고 이제 비핵심 처분하고 핵심 부동산을 가고 이게 계속 강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 그럴까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약간 이렇다는 거를 조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저한테 올해 아니면 작년에 특히 올해 물어보는 사람은 다 이런 거죠. 어디 돈 얼마 있는데 어디 갭 투자를 하면 될까? 언젠가 들어가서 살 건데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아니야. 지금 당장 못 들어가죠. LTV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언젠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어딜 사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이제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의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들이 주택을 평상시처럼 거래를 하고 있다면은 많은 거래량 속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약간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주택자와 2, 3주택자들이 거래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거래가 이제 더 튀어서 보이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거래량 자체는 적지만 이제 뭐랄까 더 약간 이제 그런 투기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그걸 잡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약간 투기적인 형태로 조금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뭐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왜냐하면은 9.13이라는 게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보유의 부담을 중과시킨 첫 번째 정책인데 재산세에 그 꼴랑 6억 초과 부동산 30% 오른 거 가지고 보유 부담을 막 느끼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시작은 올해 내년 말에 그 종부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그 시점부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봐도 시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그 이런 형태로 이제 비거주 갭 투자 형태로 이제 인서울 부동산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바깥에 이제 날씨도 좋아지니까 파란 하늘 한번 보시고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제 내가 과연 이 가격에 이거를 신고가에 사서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2년 후에 행여나 이제 약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뭐라 그럴까 그 호흡을 길게 내쉬시고 조금 인내를 가져보시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서울과 비서울 그 시장 자산 가격의 왜곡이 정말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지방 지인들이 서울은 무슨 다른 나라니? 이제 우리 동네는 계속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고 계속 호가 내려가고 아무것도 이제 올려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는 무슨 과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이렇게 이격이 됐던 게 올해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좀 멈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PT 준비했습니다. 실제 PT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어쨌든 말로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한 가지 가정만 한번 해볼까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후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전세 대출이 연장하는 시점에 50% 상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순수 전세 받은 사람들은 전세를 연장해 주는데 전세를 받았는데 사후적으로 주택이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후적으로 유주택이 된 분들은 전세 총액의 50% 상환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리고 4년 지나면 100% 상환해라. 순전세라면 그냥 계속 전세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책은 이렇게 1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1차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그러면 또 어떻게든지 막 적응을 하겠죠. 그래 나는 전세 안 살고 완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막 맞바람이 막 4단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맞바람을 헤쳐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왕이면은 순풍 불 때 그때 올라타고 맞풍 불면 그땐 소위 이제 좀 잠깐 쉬고 이렇게 이제 여유를 갖는 것도 전체 이런 자산시장 살아가는 거에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